이년아, 너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이야. 네가 죽었어야지 왜 내 아들이 죽어. 32년 전 그날 차디찬 병원 장례식장 바닥에서 제 머리채를 휘잡으며 내뱉던 시어머니의 그 첫마디는 지금도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송곳 같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넋이 나간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검은 상복을 입고 바들바들 떨던 제 어깨 위로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댁이 팔자가 너무 세네. 그러게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더니.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슬픔조차 죄가 되어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남편 따라가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울며 바닥을 기어 매달리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침을 뱉듯 차갑게 내뱉으셨습니다. 죽긴 왜 죽어? 너는 죽을 자격도 없다. 내 아들이 남긴 저 핏덩이 네가 종노릇을 해서라도 키워내. 그게 네가 지은 죄를 갚는 길이다. 그날 이후 제 이름 김정숙은 장례식장 향나무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야라고 부르거나 저 물건이라 부르며 저를 철저히 부엌대기로 만들었지요. 지독한 자린고비였던 노인네는 남편이 남긴 조그만 보상금은 물론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며 밤낮 없이 번 돈 30만 원, 50만 원까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모조리 가로챘습니다. 어느 떼약볕이 내리쬐던 8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녀석의 8살 생일이었지요. 남편도 없는 처지에 미역국이라도 제대로 끓여주고 싶어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섰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한 시장통에서 저는 정육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걸린 고기 덩어리들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어머니, 오늘 우리의 생일인데 고기 반금만 끊으면 안 될까요? 국거리용으로 조금만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호통이 시장통을 갈랐습니다. 뭐라? 고기. 내 남편은 땅속에서 썩어가는데 너는 입에 고기가 들어가느냐? 이 팔자 셋년이 어디서 감히 고기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로 제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 넣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비도 없이 맞이하는 첫 생일인데. 닥쳐라. 자식 핑계 대지 마. 내가 복이 없어서 아비가 죽은 걸 누굴 탓해? 정 먹이고 싶으면 내 살점을 베어서 먹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저를 구경거리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단골 정육점 주인이 안쓰러웠는지 비계가 섞인 자투리 고기를 조금 건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내 생일이라는데 이건 그냥 드릴게. 가져가서 국이라도 끓여줘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 고기 봉지를 낚아채듯 빼서 제 바구니에 던지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거 봐라. 남들이 동정하니까 좋으냐? 너는 평생 그렇게 구걸이나 하며 살 팔자야. 그날 밤 시어머니 몰래 부엌 구석에서 아들에게 미역국을 먹였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제 치맛자락만 붙잡고 울던 아들이 고기 조각을 씹으며 엄마 맛있어라고 웃는데 제 가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없어도 좋다. 내 인생은 문드러져도 좋다. 내 자식만큼은 반듯하게 키우자. 저는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독서를 밥처럼 먹고 30년을 버텼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참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간질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우리 새아가가 최고다 하며 인자한 할머니 연기를 하시다가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며느리 흉을 보며 고부 사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친정 여행을 다녀오며 제게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을 때였습니다. 평생 10,000원짜리 크림 하나 제 손으로 사본 적 없는 저에게 그건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었지요.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래요. 아껴 쓰지 마시고 듬뿍듬뿍 바르세요. 그래야 주름도 펴지죠.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제 가슴 속 얼음장 같던 한이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며느리를 따로 부르더군요. 열린 문틈으로 노인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새아가, 너 속지 마라. 저 물건이 겉으로는 순한 척해도 돈 욕심이 보통이 아니다. 내가 준 그 비싼 거 보나 마나 친정 동생한테 빼돌리거나 시장에 내다 팔 거다. 차라리 나한테 맡겨라. 내가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너희 집 살 때 보태주마.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30년 넘게 집안을 지켜온 시어머니의 권위 앞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화장대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장품 세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화장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화장품 어디 갔어요? 벌써 누구 주신 거예요? 아니야, 새아가. 내가 아껴 쓰려고 잘 챙겨뒀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 잇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거 봐라, 새아가야. 내가 뭐라더냐? 저 물건이 아까 시장통 김씨네한테 뭘 싸서 주더라고. 그게 그거 아니겠냐? 에구, 너도 참 사람 볼 줄 모른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가져가 놓고는 저를 도둑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지요. 며느리는 실망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선물 같은 거 안 할게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화장품 세트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가슴이 답답하고 개운치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사온 과일이 맛이 없다며 한바탕 소동을 피우셨고 저는 그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안방 문 밖으로 평소라면 들렸어야 할 시어머니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직 주무세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한쪽으로 쓰러진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입가는 비뚤어져 침이 흐르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을 응시하고 계셨지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 얘야, 빨리 나와봐라. 제 비명소리에 자다 깬 아들 내외가 달려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를 때 저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저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잡던 그 손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힘없이 가느다란지 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하얀 복도에 앉아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던 그 몇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시계만 들여다봤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락도 없던 시누이 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 옳게.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 내가 어떻게 모셨길래 엄마가 저 지경이 돼. 큰 시누이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억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형님, 어머니 고혈압 있으신 거 아시면서 제가 어제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대꾸하지 마. 너 속으로는 잘 됐다 싶지?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이며 땅이며 다 내 차지 될까봐 입꼬리 올라가는 거 다 보여. 작은 시누이까지 거들며 저를 몰아세울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뇌출혈이 심해 오른쪽 마비와 언어 장애가 올 거라는 선고가 내려졌지요. 그 순간 시누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에 대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리던 그 여장부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가냘픈 노인 한 명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회사 일이다, 아이들 교육이다 핑계를 대며 하나둘 병실을 떠났고 결국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건 평생 저 물건 소리를 들으며 구박받던 저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손발을 주무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 정말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더 안 좋네요. 일어나서 차라리 나한테 욕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예, 제 목소리가 들린 걸까요? 감겨있던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을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노인네는 마비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제 손등 위로 겹쳐 올리려 애를 쓰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마른 낙엽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미. 아주 작고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분명 저를 부르는 에미야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나 미워할 때는 언제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수천 가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생했다, 내가 잘못했다. 30년 넘게 저를 쏘아보던 그 도끼는 간대없고 말로 다 못할 참회와 회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무너져 내려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 정말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고기 한 근 못 사게 하실 때도, 며느리 앞에서 나 도둑으로 만드실 때도, 나 정말 어머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애쓰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온 힘을 다해 속삭이셨습니다. 애미야. 네. 안방 장롱. 밑바닥. 뜯어봐라.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가져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텅 빈 집,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장롱 밑바닥을 뜯어보았습니다. 그곳엔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와 함께 삐뚤삐뚤한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 딸 같은 애미야. 내가 너를 종처럼 부린 건 네가 너무 귀해서였다. 네가 새 인생 찾아 떠나면 우리 집이 무너질까 봐. 나는 너를 미워하는 척하며 네 돈을 모았다. 이 돈으로 이제는 네 이름 석자 찾고 살아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안방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모진 손길이 사실은 저를 이 집에 묶어두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투박하고도 아픈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자 몇 개의 통장이 있었고 저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시어머니가 30해 넘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며 제 노후를 위해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언제쯤 저 노인네가 죽나 하고 모진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30년 세월의 캐캐 묵은 먼지가 아니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서툴고도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제 울음소리를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할머니 유품이라도 보신 거예요?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그 삐뚤삐뚤한 편지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던 며느리의 눈동자가 이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다. 편지 중간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가 돈을 빼돌린다고 거짓말했던 사실과 화장품 세트를 직접 숨겼다는 고백이 적힌 대목에서 며느리는 결국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시장통 김 씨에게 봉투를 줬다는 것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이었다는 진실이 낱낱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인 줄 알고 며느리는 제 무릎 앞으로 기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우실 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냉정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했는데 저 같은 걸 어떻게 용서하세요? 며느리의 눈물이 제 손등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그 눈물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할머니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 집에 묶어두려고 그러신 거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지요. 3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이 집안의 공기가 비로소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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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옳게.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연락 한 통 없던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들이닥친 것이지요. 장례식장에서도 돈 이야기만 하더니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재산을 가로채려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큰 시누이는 제 방에 놓인 나무 상자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거지? 이게 엄마가 숨겨둔 비상금 상자지? 너 이거 가로채려고 엄마 죽을 때까지 옆에서 알랑방구 낀 거잖아. 큰 시누이가 상자를 낚아채려 달려들었고 아들이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이 집에서 소란을 피우세요. 너는 비켜. 내 엄마가 여우같이 엄마 돈 다 가로채려는데 가만 있어? 이 상자 안에 든 거 다 우리 형제들 거야. 딸인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작은 시누이는 아예 안방 장롱을 제 집 안방인 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패악질을 부리는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옳게 좋게 말할 때 내놔. 엄마가 시장통 땅 판 돈이며 평생 모은 금 붙이며 다 어쨌어? 내가 다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쳐넣을 줄 알아. 큰 시누이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탐욕 섞인 악취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녹슨 열쇠는 단순히 상자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열쇠였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가씨,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 여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형님들 손에 들어갈 건 없을 겁니다. 뭐, 인연이 미쳤나? 내가 무슨 권리로? 큰 시누이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형님들이 10년 전, 5년 전에 사업 자금이랑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어머니한테서 몰래 빼가신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랑 확인서도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오실까봐 날짜까지 적어두셨더군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기록해 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까짓 게 무슨 효력이 있어. 이거 다 가짜지? 옳게 내가 위조한 거지? 작은 시누이가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 때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뒷장에 적힌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 딸년들이지만 돈 앞에서는 짐승보다 못할 게다. 정수가 전현들이 너를 괴롭히거든 이 서류를 내밀어라.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30년간 나를 수발하며 봉양한 기여분을 청구하겠다고 해라. 그 돈이면 전현들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압류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무덤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했겠지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이 서류 들고 당장 법원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형님들한테 베푼 마지막 잡이 제가 거두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시라고요.
제 기세에 눌린 시누이들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누이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차갑고 적막한 공기가 아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녹슨 열쇠가 열어젖힌 것은 단순히 돈 괴짝이 아니라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우리 가족의 마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고생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돈, 어머니 인생 보상받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보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어머니가 빌려주신 기회야. 나는 이제 저 물건이나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싶구나. 그 길로 저는 평생의 소망이었던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시어머니의 편지에서 따온 정숙의 뜨락이라 지었지요. 시장통에서 고기 한 근 마음 편히 사지 못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꽃시장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화사하고 향기로운 꽃들을 제 손으로 직접 고릅니다. 가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꽃들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 피어나는 계절이 따로 있는 법이라고요. 제 인생의 봄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67에야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꽃집 한 구석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나무 상자와 아기 베네쩌고리를 소중히 모셔두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녹슨 열쇠를 만져봅니다. 그러면 무덤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아, 정수가 꽃집 주인답게 어깨 딱 펴고 살아라. 하고 말이지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대했던 그 세월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만의 서툴고 아픈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하지만 조금 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생각지도 못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요. 부끄러운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토닥이며 남은 인생 꽃길만 걷기로 약속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